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내가 먹던 단백질은 맛이 없었다. 그런데 단백질이 이렇게까지 고소해도 되는 겁니까? 단백질 이제 고소하게 체인지. 고소딘. 6월 13일 화요일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시죠. 김주 아나운서 최근 가수 김한선 씨가 대학 축제에서 공연한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아유, 봤죠. 50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이를 잊는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열정 앞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환갑의 나이에 로빈슨 크루소를 완성시킨 작가 데니엘 디포의 경우도 그렇고, 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켄 로치 감독도 지금 86살인데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도 89가지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주눅 들지 말고 하고 싶은 일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당당한 하루 저희 모닝와이드도 응원합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양양의 해변에서 낙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벼락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올여름 국지성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서핑의 명소로 유명한 바로 이 해변에서 낙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목격자를 통해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핑하는 사람들이랑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있었어요. 많이 작은 들어오네요. 낙뢰가 먼저 쳤었어요. 한 10분 정도. 네. 그래가지고 다 철수를 시키는 와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굉장히 크게 낙뢰가 하나 빵 소리와 함께 쳤는데 2명이 완전 쓰러져 있고 4명은 해변 쪽에 엎드려져 있고, 그때서부터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거죠. 자, 번개가 보여서 물 밖으로 나왔다는 사람들. 갑작스럽게 내리친 벼락으로 해수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들인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바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1명은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직 입원 치료 중인 한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태는 다행히 호전 중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백사장에만 있었고 노래는 안 들어갔고요. 갑자기 탕하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 났을 때 옆에 한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저쪽 옆쪽으로도 많이 벽을 누워 계셨다는 기억이. 해변가로 나왔어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엄청 되게 강한 빛이 반짝하면서 몸이 좀 경직됐던 것 같아요. 한 1, 2초 정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들 한두 명씩 계속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진짜 몸이 좀 멈췄던 것 같아요. 잠깐 몇 초 동안 진짜로. 그 순간에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낙뢰 사고가 발생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쇠말도 역할을 한 게 여기 있고, 자, 바로 이 쇠가 박힌 바위 쪽으로 낙뢰가 쳤다는 그때 얘기인데요. 이제 물이 좀 많이 차 있었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물을 아마 이제 전달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네. 자, 목격자들에 따르면 바위에 박힌 금속 쪽으로 번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바위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서 약 20m 반경 안에 있었습니다.
이 바위에 번개가 치면서 젖어있던 모래사장에 전류가 흘렀고 이로 인해 감전이 됐다는 주장인데요. 바위가 좀 높죠. 다른 백사장보다. 쇠붙이도 있었죠. 피레침은 이제 낙뢰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뾰족한 것들이 더 낙뢰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쇠붙이, 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근에 낙뢰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체예요. 즉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서 물놀이 하시던 분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한 해 평균 11만 회가 넘는 낙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10년간 낙뢰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6명으로 그중 7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낙뢰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토요일을 기준으로 2,526회, 그리고 일요일은 2,641회의 낙뢰가 쳤었습니다. 많이 쳤죠. 현재 대기 상층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낙뢰가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낙뢰의 약 70%는 장마철이 있는 여름에 발생하는데요. 이전에는 7월과 8월에 빈번했다면 최근엔 이상기후로 인해 6월부터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풍랑주의보나 파도가 세거나 강풍주의보 바람이 세면은 몇 시간 전에 해경이 와서 통제를 해요. 네. 알고 있어요. 다 그거는 이제 체크를 하는데 낙뢰는 여태까지도 본 적도 없고 네, 없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안내 문자는 5시에 왔어요. 비가 와도 서핑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낙뢰 주의보는 사고가 나고 1시간 20분 후에 온 거죠. 저희도 어디 삽이든 관계없이 아무 데나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도 몰랐던 거고 그 누구도 몰랐던 거죠. 낙뢰의 특성상 사고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에 대한 대처나 또는 명확한 지침도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또 익숙치 않은 사고였기도 했겠죠. 사람들은 과연 대처법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거 몰라. 우산 쓰지 말라 소리만 들었어. 밖에 나 돌아다니지 마라. 그럼 피난처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뭐. 근데 어디로 피난해야지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6월부터 8월까지, 특히 이런 바다나 산으로 휴가를 떠나는 시즌인데요. 만약 낙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인근의 건물 내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우선 제일 안전한 것이고요. 낙뢰가 치기 좋은 곳, 넓고 광활한 지역, 거기서부터 신속히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고요. 낙뢰가 좋아할 만한 뾰족한 거라든지 특히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30초 30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개가 친 후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고 최소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이동을 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안전 수칙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새벽녘 길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한 남성이 개를 질질 끄고 가자 이내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시민과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3일 새벽 경기도의 한 상가에서 벌어진 일. 벌떡 일어난 남성이 돌연 개를 발로 차기 시작하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길질을 해대는데요. 왜 저러는 거죠?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발이 떨린다는 제보자. 차 도쪽으로 이렇게 남자 둘이 강아지 한 마리를 들고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야 빨리 따라와 이랬는데 보고 있더니 발로 차더라고요. 이 횡단보도 앞에서. 이 남성, 개 목줄을 손에 칭칭 감더니 움직이지 않으려는 개를 무자비하게 끌어당깁니다. 폭력적인 행동과 함께 욕설도 끊이지 않았다고요. 내 강아지인데 뭐 어쩌라고 니들이 사료나 사준 적 있냐. 내가 때리지 하면서 되게 쑥스러운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그 강아지를 꼭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는. 말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남성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했던 건 걔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상당히 위험해 보였죠. 남성분들이 두 분 말리는 과정에서 한 분이 심하게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경찰관 보는 앞에서 얼굴 쪽을 타격하더라고요. 정말로 통제가 안 되는 분이구나.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의자하고 피해자 조사는 끝났고요. 불구속 수사요. 검찰청으로 의견해서 보내는 거죠. 강아지는 동물보호센터에 보내는 거로 동의한다. 그렇게 동의를 해줘가지고 보냈어요. 현재 걔는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이 되네요. 다행히 큰 예상은 없고 사람을 아주 잘 따른다고요. 수의사님 진료 보시고 경찰 조사 끝나고 좋은 입양자분 만나서 입양할 예정이에요. 남은 견생을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도 때리고 사람도 때린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해당하고 행위는 폭행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두 개의 죄가 함께 적용이 되어서 낮게는 벌금형, 높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을 폭행하는 행위, 그 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녀석을 맞닥뜨린 건 바로 이 주차장. 네, 이제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체 누굴 만난 걸까요? 처음에 걘 줄 알았는데 말벌굽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말발굽 소리요? 네? 고라니. 개가 아니라 고라니였습니다. 제보자를 주랭랑치게 한 말발굽 소리의 정체, 다름 아닌 고라니였습니다. 딱 마주쳤을 때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무조건 도망쳐야겠다. 네,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날뛰던 고라니가 차까지 망가뜨린 상황. 제보자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죠. 여기 도망가가지고 포획 실패 건이거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원체 빨라서 딴 데로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잡을 방법은 없거든요. 산속에 살아야 할 고라니가 지하 주차장으로 온 이유는 뭘까요? 그 어둠컴컴한 곳이 온실하기 좋고 보다 안정되고 깨끗하고 저기 시원한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발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도심에서 고라니를 마주쳤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야외라든지 도로, 주차장 같은 곳에서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기둥이나 벽면에 바짝 붙어서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스스로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라니의 습성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데 말고 고라니 사는 동네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뛰어놀던 고라니, 이제는 더 넓은 곳에서 뛰놀고 있겠죠. 제작진 앞으로 신기한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소가 혀로 자기 등을 끊임없이 때리는 이상 행동을 한다는 제보였는데요. 일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철썩철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궁금해하다가 멀리서 핸드폰으로 결국 그 장면을 찍게 됐습니다. 셀프로 매질이라도 하는 듯한 모양새죠. 엄청나게 긴 혀를 이용해서 등의 일정 부위만을 반복해서 치는데요. 소가 혀로 몸을 때리는 이유는 뭘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찾은 곳은 경북 봉화에 있는 한 농장. 소독부터 철저히 하고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도시에서 대전에서 살던 사람인데 근데 와서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되게 신기했죠. 소가 등을 긁을 때 어디에 비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긴 혓바닥으로 탁 찰싹찰싹 때린다? 재밌잖아요. 등을 긁는 거라는 얘기. 모든 소가 이렇게 하나요? 요게 이제 언제 주로 많이 하냐면은 2월달, 3월달, 4월 늦으면 4월달 이게 들갈이 할 때 엄청 많이 나요. 저렇게 붙죠. 혀로 몸 이곳저곳을 핥는 송아지는 물론이고 혀로 등을 때리는 소 역시 이 농장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대체 녀석들은 언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안 하는 소는 없어요. 다 해요. 팔이나 모기가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럴 땐 더 심해요. 많은 신체 부위 중 유독 혀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는요? 소의 혀는 구강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가 20cm에서 25cm 정도 되는데 강력한 근육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힘도 강하고 그래서 이게 가려운 부분을 긁는데도 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의 습성이나 이런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알아가면 굉장히 좋은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혀를 활용한 간지럼 극복 비법이었던 셈이네요. 이상 신기하고 이상한 동물의 세계였습니다. 오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드라이브 한번 할 겸 해서 이렇게 교외로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 중에 아찔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 피할 새도 없이 충돌하고 맙니다. 카메라도 있는 도로여서 규정속도 아래인 50km 정도로 주행하는 중에 사고가 벌어져가지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신호도 지켰지만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발생한 사고. 산지 열흘도 안 된 새 차는 수리비만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왜 튀어나온 것일까? 조사 과정에 제가 듣게 됐는데 이 구역이 상시 유턴 구역이라 하더라고요. 상시 유턴 구역이요? 상시 유턴구역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들한테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턴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하는 지정체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상시 유턴 구역이란 차량 흐름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신호에서도 유턴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인데요. 이곳에서 사고를 당한 또 다른 제보자. 저는 직진 초록불 신호를 받고 이제 1차선을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유턴하는 택시를 피하지 못해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반대편 차량에서 이제 유턴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택시가 2차선에서 바로 유턴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랑 부딪히기 전까지 저를 못 봤어요. 제보자의 과실 비율은 10%. 이유는 전방주시 태만이었습니다. 방어 운전을 해도 사고를 당하는구나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상시 유턴 구간이라도 상대편 차량을 보고 유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할 수 있는 상시 유턴 구역. 운전자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15년 운전을 하는데 상시 유턴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언제 그 유턴하라고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당황도 할 때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노면이나 표지에 유턴 표시만 있는 곳이 바로 상시 유턴 구역인데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유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시 유턴 구역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무시하고 아슬아슬하게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또 순서를 어긴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하는 차량도 포착됐습니다.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13대 중 5대가 유턴 중 중앙선을 침범했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 만들었지만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 상시 유턴 구역.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당연히 피해 차량입니다. 하지만 상시 유턴 차량이 신호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 하더라도 상시 유턴 차량에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일부 과실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유턴 차량 과실이 80%,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과실 20%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상시 유턴은 어떤 신호라도 유턴은 가능하지만 어떤 신호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든 적색 신호든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든 갈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오. 봉분 위에 대나무가 자라거나 비석이 박혀 있기도 했으며 때론 시멘트로 덮어버린 무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범상치 않은 무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 무덤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다니면서 본 거 기억이 나긴 나는데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지금 사람이 안 다녀서 우거져 갖고 여기 지금 저 파란 것입니다. 그 뒤.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곳은 야트막한 산의 정상 부근. 대체 여기 어떤 무덤이 있다는 걸까? 궁금증을 갖고 오르기 시작한 산. 우거진 수풀이 우리의 발길을 반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헤맨 끝에 발견한 무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듯 풀이 길게 자라 있습니다. 무덤을 감춰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봉부는 넝쿨에 잠식돼 있는데요. 얼핏 보이는 것만으론 그 형태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덮고 있는 무성한 넝쿨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약 10여 분에 걸친 제초 작업이 마무리되자 그 모습을 드러내는 무덤. 돌로 된 봉분에 무덤을 뜻하는 한자 묘를 새긴 비석이 박혀 있습니다. 게다가 비석도 재단도 없는데요. 이 무덤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걸까? 그냥 묘라 해놨네. 네. 나 이거 처음 보는데. 글쎄, 이거는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한데? 조상에다 이렇게 돌로 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이 그냥 잔디나 심고 그렇게 하지 묘를 이렇게 하나 돌로.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그 위에 잔디를 심는 일반적인 무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정말 무덤이 맞기는 한 걸까요? 3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토박이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거 태어나서부터 있었으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저 안테나 써 있지만은 그 누구 무덤이라는 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후손을 누가 와서 이렇게 저한 거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 무덤의 주인도 알려지지 않고 관리하는 후손도 남아있지 않은 무덤. 대체 누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돌로 봉분을 만든 걸까? 전라도 같은 데 보면은 시멘트로도 그냥 이 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바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몇 지역에서 발견되는 시멘트묘. 봉분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멧돼지 같은 게 이렇게 막 묘를 파고 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 내려온 멧돼지가 묘를 습격해서 훼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봉분을 시멘트로 덮거나 이런 둘레석을 무덤 주위에 두르기도 한답니다. 저렇게 하려면 이제 돈이 들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 하지만 대모산의 다른 무덤들은 그저 평범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멧돼지의 출몰이 적은 지역이라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둔동, 백석, 삼북리 여기를 다 그 양주를 보존을 시켜준다는 이 양주 산성이거든요. 여기가 상성 대모라고 합니다. 산성 대모. 무덤이 발견된 곳은 대모산의 대모산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대모산성은 군사와 행정을 겸하는 거점 산성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성곽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적 중 하나인데요. 혹시 이 산성과 관련이 있는 무덤은 아닐까? 통일신라 시대 석축성으로 굉장히 좀 고고학, 사학 이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산성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왔을 때 뭐지? 뭐 석실분인가? 석곽인가? 뭐 유명한 옛날 고분인가라는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뭐 문헌이나 어디 뭐 기록은 없고요. 이대로 무덤의 정체는 미궁에 빠지는 걸까 싶던 그때 발굴 조사 담당자 입에서 뜻밖의 단서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쌓기가 이 쌓기 방식이 이게 옛날에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거고 견치석 쌓기라고 합니다. 돌무덤의 돌은 과거 일본에서 유행했던 견치석 쌓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50년대에서 60년대에 많이 사용되던 방법이랍니다.
묘가 만들어진 시기는 약 70년 전으로 추정되기에 산성과는 무관하다는 얘기. 그렇다면 이 무덤은 누가 왜 만든 걸까? 묘라고 딱 표시를 딱 해놓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비석을 세우거나 뭐 상석이 있거나, 그리고 보통 이제 무덤을 만들면 그 앞에다가 재래시설을 만들기 나름이죠. 상석도 두고. 근데 지금 여기 형태로는 봉분의 모양도 특이하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일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묘가 아닐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가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공간을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가짜로 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덤이 맞긴 하지만 가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기에 가묘를 쓰고 그대로 방치한 건 아닐까? 이게 그 이라는 분을 매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게. 그 양반이 거기 당신이 그 당신 자리 만들어 놓은 건데 당신이 거기 들어간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돌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왜 돌로 만들었는지. 돌무덤은 과거 이 마을에 살던 한 어르신이 미리 만들어둔 묘지였던 셈.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이 묘는 정말 사용됐을까요? 당시 무덤을 만든 노인에 대해 안다는 마을 주민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내가 동네 일을 봤어요. 두뇌분 묘예요. 만들어 놓고 만화님부터 그리 들어가고 돌아간 다음에 거기 들어갔어요. 앞을 이렇게 뜯으면은 관 들어갈 자리 딱 두 개가 있어요. 이쪽은 만화님, 이쪽은 당신. 이렇게. 돌무덤의 주인이 사망한 뒤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자 마을 사람들이 대신 장례를 치렀고 아내가 먼저 묻혀있던 이 묘에 합장을 한 거랍니다. 그런데 이 무덤 주인은 왜 봉분을 돌로 덮어버린 걸까? 풀이 안 나잖아. 아까 가도. 자손한테 뭐 풀깎아라 어쩌라 괴롭히지 않으려고. 천년 만년 가도 누가 풀 깎을 사람 또 없을지 모르니까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풀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봉분을 만든 뒤 그 위를 돌로 덮었을 거라는 얘긴데요. 어쩌면 이 돌무덤은 후손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부부의 마음이 잠들어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특이한 돌무덤에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은 더 닿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네, 이 무덤이 발견된 대모산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굴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곳인데요. 이 돌무덤이 이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돌무덤은 무연부묘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돌무덤은 해체되고 안치된 시신은 정부에서 지정한 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가 되는데요. 그 전에 후손을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쏭달쏭한 이슈에 속 시원한 해답을 찾아가는 이분법적 현장쇼 Yes or No. 한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었죠. 하지만 피해자의 옷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된 지 열린 항소심에선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안전할 권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신상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려 20여 차례 청원을 했다는 피해자.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개인 채널 운영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죠. 정말 사회적인 파장이 있겠지만 피해자 하나만큼은 그 고통에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겠다.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였답니다. 한 구의회 의원도 공익 목적이라며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악성 범죄자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감자. 오늘의 주제는 파렴치범에 대한 사적 신상 공개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거리로 나선 yes or no 마이크. 제가 피해자가 된다면은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재범을 좀 막기 위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가 돼야 그나마 그 사람이 좀 그런 2차 피해를 더 가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적 신상 공개를 통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 신상 공개가 안 됐을 때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유튜브가 일방적으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공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개인의 이제 정보를 침해한 사례잖아요. 그게 옳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적 신상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은 예스 7대 노 8. 비슷비슷한데요. 잠깐, 그럼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들이 따로 있거든요. 살인 같은 특별 강력 범죄에 속하고 잔인성 등 조건도 충족해야 신상 공개 대상. 모든 요건을 갖췄다라고 판단하면 신상공개위원회에 이 신상공개를 할지 말지를 갖다가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로 경찰이 신상 공개를 신청하고 경찰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이 심사 후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데요. 미국 경찰은 폭행 사건 가해자의 얼굴을 바로 공개했고요. 일본 언론도 기시다 총리에게 폭탄을 던진 범인의 얼굴을 공개했죠. 비교적 엄격한 과정을 거치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체포 시 머그샷을 공개하고 일본은 언론의 자율적 기준을 따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시도, 경찰, 청별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따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되지도 않고 기준의 불일치도 심각하고 목적으로 하나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효율적이고 기준의 통일성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적 신상 공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4인의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적인 형태의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써야 되는데 과거에 찍은 사진일 경우가 높은 거죠.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는 제2, 제3의 범죄 예방을 충족시키기에도 적절치 않은 현재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후 40명 이상의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특수 강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신상 공개 논의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강간 미수를 인정하고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는 보복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항상 그 기준이 다르고 항상 그 심의위원회도 비공개로 열리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가, 구체적인 수치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명확하게 있어야 납득이 갈 것 같아요. 피해자가 원하는 건 정확한 기준에 의한 합법적인 신상 공개입니다. 사적 신상 공개는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적 신상 공개는 당장의 화풀이는 될 수 있지만 2차, 3차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으로 허용하다 보면 정말 공개돼서는 안 될 사람이 공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온라인 사이트. 하지만 무고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연락처까지 공개됐었죠. 다 나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이 아닌데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하루에 수백 건의 욕설 문자가 쌓였습니다. 사적 공개를 허용해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적 신상 공개가 허용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거죠. 사적 자체는 현행법 위반이죠. 처벌받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 굉장히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는 강력하게 처벌하죠. 온라인에 타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그게 사실일지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설득이 되면 처벌 안 받느냐? 아니에요. 우리 형법상 307조 1항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요. 사실에 적치를 하도 처벌받으니까. 지금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깨워버리고 법을 위반해버리고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적 신상 공개에 대한 전문가의 선택은 예스 1대 노 3,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예스 or 노, 오늘의 주제, 사적 신상 공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통쾌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상을 뜨겁게 달군 핫한 이슈를 추적한다. 이슈의 모든 것, 모닝 이슈. 첫 번째 이슈는 도로 위 놀이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을 맞아 해양도시 부산에 관광객들이 쏠리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떠오르는 인기 플레이스가 있다고요. 시티 투어 버스를 타면 그곳의 진가를 알 수 있는데요. 주말에는 약 1200명 정도가 그곳에 가기 위해 이 버스를 타는데요.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투어 버스를 타보러 가겠습니다. 저 버스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인데도 분주한 버스. 2층은 거의 만석이죠. 버스 타고 롤러코스터 타러 왔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러 왔어요. 네? 버스에서 롤러코스터를 탄다고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안고 출발한 버스. 시원하게 부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와중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부산항대교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다시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 소리 질러! 진짜 놀이공원에 온 듯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곳은 영도구의 일반 도로와 상당한 높이의 부산항대교를 잇는 램프 구간인데요. 천장이 없는 2층 버스에서는 이렇게 아찔한 경치를 즐길 수가 있죠. 롤러코스터와 비교해보면 좁은 폭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사가 매우 흡사한데요. 심장 부여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 네, 진짜 롤러코스터 같아요. 밖에 튀어나올 것 같아요. 램프 구간의 최고 높이는 약 60m, 그 길이만 해도 약 720m 정도인데요. 대체 왜 이런 독특한 모양으로 설계한 거죠? 직선을 빼버리면 교량 중간까지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서 위험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램프가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고 한 60m 위에 어떤 교량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높이가 상당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길래 앞쪽에 무슨 차가 조금 잘 못 올라가거나 이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춰 내리는가 싶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가온 앞차 운전자. 왜? 네? 아이고. 따님이 뭐 자기 운전할 테니까 그냥 타라고 하고 하면서 옆으로 좀 빼서 가는 거 보고 그냥 올라갔던 거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자기 운전할 때 무서웠다. 그분에 대한 상황을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일부 운전자들이 이곳에서 공포를 느낀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10m에서 20m에서 공포감을 가장 좀 크게 느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도 있었고 또 1차선이라서 양 폭이 좀 좁아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바다도 보이고 이런 것이 공포심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관광객들은 꼭 이곳을 찾는다고요. 부산을 상징하는 뭐 트레이드마크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추천할 것 같아요. 의외의 관광 명소가 된 도로 위 롤러코스터. 다음 이슈는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이번 이슈는 날씨를 둘러싼 괴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3일밖에 이렇게 맑은 날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퍼진 사진 한 장. 7, 8월에는 대부분 비가 올 거라는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난데없는 장마 괴담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죠. 대체 이 괴담의 진원지는 어딘지 찾아보던 그때 찾은 것 같은데. M사의 7월 날씨 예보. 외국계 기업 M사의 홈페이지에서 7월 한 달 중 단 사흘을 빼고 계속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발견했습니다. 7월엔 야구 보기 불렀구나. 저는 레인부츠 사려고 좀 보고 있는데. 장마 대비에 나선 사람들에 발맞춰 장마 용품도 예년보다 일찍 나왔는데요. 좀 많이 사가나요, 레인부츠 같은 거? 네네, 많이 구매하세요. 이 예보가 이제 뉴스에서 보도되고 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구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인기는 마찬가지. 유명 온라인 편집숍에서는 장화가 배송 지연되는 등 주문량이 폭증했습니다. 레인부츠 거래액이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16배 정도 증가했고 단시간에 품절이 될 정도로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여름 필수품 중 하나인 제습기의 판매량도 전년 대비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M사는 내년 5월까지의 일기예보를 공개했는데요. 이런 예보는 과거 데이터들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거고 장기적인 예측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죠. 먼 미래를 예측한 M사의 일기예보, 진짜 맞는 걸까요? 예보를 의미 있게 일자별로 낼 수 있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가 한계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 미래에 대한 예측 일자별 예보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일기예보는 일주일 내외로 하는데요. 이유가 있다고요. 기상은 굉장히 복잡한 비선형적인 그런 방정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종의 역학 시스템인데요. 개별 날짜 하루하루 이렇게 예측을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맞힌 것만 확인해 보니까 최근 2주 동안 M사의 예보 적중률은 약 21%.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지난해 여름 갑자기 폭우가 퍼부었던 것처럼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 경향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홍수 안 나고 가뭄 없이 정말 평온하게 그렇게 지나갔으면 제일 좋지.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좀 무사히 장마철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피해가 컸던 만큼 올 여름은 단단히 준비해서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연예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이혜승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가수 이선희 씨가 최근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회사 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수 이선희 씨가 회사 돈으로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을 처리했다는 사실이 보도돼 횡령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집이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소유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매체는 지난 2014년 이선희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원 엔터의 자금으로 권 대표 소유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1,200만 원을 결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원엔터는 이선희 씨가 설립한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운영된 회사로 이선희 씨의 딸과 후크엔터의 권 대표가 한때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앞서 이선희 씨는 지난달 권진영 대표와 협력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선희 씨는 경영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후 한 언론은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크엔터가 이선희 씨의 원엔터에 보컬 트레이닝 및 자문료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총 43억 원을 지급했고 이선희 씨가 그 돈의 일부를 다시 권 대표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선희 씨가 자신과 권 대표의 가족들을 회사 정규직으로 뽑아 약 8년간 월급 및 상여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대리인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아티스트를 폄하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의문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든 평등하고 공평하게.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방송 중인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나 운이 좋게 시즌3까지 이렇게 제작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너보다 좀 더 센 놈이야. 시즌1의 강동주, 유연석 씨가 돌담병원으로 돌아와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죠. 사실 대본 받고 여기 오기 전까지 너무 설렜었어요. 이게 뭐 정확히 몇 년 만인지 거의 6년 만인데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이 세트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돌담의 모난돌이라고 불리던 강동주 선생.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따위로 말을 버릇짓거리는 건데. 김사부한테 겁없이 달려들던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각오는 단단히 하고 왔지? 아시잖아요. 저 맷집 좋은 거. 김사부의 플랜 A로 강동주가 돌담 권역 외상센터장 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비외상 환자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기준 적용은 원칙대로. 김사부의 계획에 착오가 생긴 걸까요? 원칙주의 강동주 선생 덕분에 돌담 응급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한데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위급한 환자도 안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 외상 전담 전문의는 비외상 진료 및 수술 안 되는 건 몰라요? 정의의 끝이 뭔지. 결국 참다 못한 차은재 선생은 강동주 선생과 마찰이 생기고 외상센터에도 내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포기할 거면 절 믿어달라는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뭐 하나만 묻자, 동주야. 너 뭐가 되고 싶은 거냐? 보스야? 아니면 리더야? 김사부의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뭐 성숙했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와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붙고 또 여유도 생기지 않았나. 예전의 동주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외상센터에 존폐를 쥐고 있는 도예산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안정한 외상센터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엉망이네. 인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환자가 이송되는데요. 이래도 4, 50분 안 하는 불길이에 이곳 돌담병원 쪽을 덮칠 겁니다. 돌담병원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 과연 위기에 봉착한 돌담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낭만닥터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다시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낭만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고 각자 자리에서 우리 같은 동료의 우리 친구들 다들 훌륭하게 건승하길 바라고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단 2회만 남겨놓고 있는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게 그 캐스퍼야? Ready, you know where we're heading. Ready to blow, ready to go. We're gonna hit the heights. I said follow the 모두에게 사랑받는 놀라운 능력. 인크레더블 캐스퍼. We're gonna hit the 더 부담 없이 만나는 디 에센셜 라이트 출시. 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릴 텐데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고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잦은 소나기 소식과 함께 더위까지 찾아와서 여름이 진짜 시작됐음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물 자주 드시면서 수분 보충 꼭 해주세요. 네, 날씨가 급변하는 만큼 오늘도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aiting for an argument, inevitable, but don't know how bad the smallest things will get to you.